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접전 속에 판을 흔들 만한 변수와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이 여야 충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오승용 킴핀 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컷오프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승용 대표님은 원래 이제 뉴스와이드에서 저희 같은 시간에 하는 맹활약하시다가 이제 촌철살인까지 접수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 김기현 후보, 네. 나경원 전 의원 찾아가서 삼고철학 끝에 이렇게 손을 잡고 사실상의 이제 지지 선언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 선언을 이제 유도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정치인들끼리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언제 만나서 할 것까지 다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경원 전 의원의 좀 자존심을 살려줄 필요는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삼고철효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처하고 있는 사정들을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후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듯이 나오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공천과 남편의 어떤 그 진로 문제 때문에 나와서 억지로 지지 선언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김기현 후보의 지지세 확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세가 그 전에는 이제 좀 상당했는데 이게 점점 쪼그라들었잖아요. 거기 뭐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인들의 지지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 활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고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저격에 의해서 출마가 저지된 상황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지도자로서 위상이 추락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지지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당원 내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원내 대표 시절에 구축된 이른바 전광훈 등을 비롯한 태극기 당원들과의 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김기현 후보 진영에서도 이 당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갈 곳을 잃은 이분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나경원 전 의원을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예우하면서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근데 우리 설 변호사님도 표정 보셨어요? 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마지막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 뭐 헤어지면서 참 구도가 참 묘하게 잡힌 사진이 있는데 뭐 정말 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정쩡한 자세로 뒤를 돌아보는 약간 그런 약간 진짜 참 묘사가 잘 돼 있는 저는 그 사진이라고 생각을 사진이 하는데 참 많은 걸 보여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나경원 의원이 약간 잘 웃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뭐 웃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었고. 그게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본심이 그냥 드러난 걸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니 서로 다 합의가 돼 있는 건데 뭐 표정 관리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찌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20몇 년을 지금 뭐 국회의원 사선에 수도권에서만 사선을 하고 그런 어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또 정치의 영향도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평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상당히 참 처음 겪어보는 일일 거예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나가라고 옆에서 떠민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나가지 말라고 막 안 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어떤 그렇죠. 뭐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연판장을 뭐 돌린다든지. 초선들이 뭐 진짜 50명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배신감이 있을 것이고 특히 그 안에는 본인의 보좌관 출신 의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명단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많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뭐 이런 형식적인 거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자존심을 살려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평가가 다르지 않았구나.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평가가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러면 영향력은 뭐가 될 것이냐? 과연 그러면 나경원을 지지하던 표가 김기현으로 갈 것이냐? 뭐 그 점은 저는 이미 결정이 났다고 봐요.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드랍을 하면서 이미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이미 그 표는 나눠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어대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그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김기현 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중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과연 천하람 위원장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줘서 과연 안철수를 꺾고 올라갈지 아니면 김기현을 꺾고 올라갈지 이제 그건 이제 이준석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준석 어벤져스라고 하는데 어벤져스 팀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조금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같이 패널로 활동하셨다고 해서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그 활동하는 거 보니까 뭐 그때도 지난주에 아마 여기서 촬영을 하고 바로 그날 대구를 가가지고 활동을 3일 동안 하고 그 뒤로 계속 방송 출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도 옆에서 계속 사이드에서 방송 출연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철수 당권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몸을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대통령실과의 이 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몸을 낮췄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그런 스탠스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모두가 예상했듯이 결국은 어떤 그 드랍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힘든 조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가서 선거 전망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여론조사에서는 또 계속 긍정적인 신호가 와서 포기할 수도 없는 아무튼 매우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내 경선이란 점들 그리고 선거인단이 100% 당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당대회 전망은 지극히 좀 불확실하고 어둡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 100%가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애초에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지 기반이 없는 후보입니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그분은 인지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지지 기반을 끊임없이 오히려 해체해왔던 정치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지 기반을 다 버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통해서 입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기름에서 이제 물로 같이 섞이고 물로 좀 변하는 과정, 희석되는 과정이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물과 유리된 기름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조금 평가가 박하시네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천하람 후보가 이제 호남 기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역 정치 혁신이라든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천착했느냐 오히려 이제 본인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방송 활동 또 이준석 대변인으로서 활동이었지 정말 순천과 호남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 천착해왔던 모습들은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타고난 정치적인 감각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이번 출마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국회 본청 앞에서 간신배 윤핵관의 퇴진 도움이라는 이런 편말을 들고 정치라는 것은 적과 동지를 가르는 기술인데 나랑 같이 할 사람을 일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참
타고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그 원내에 한 번도 진입을 못 해봤는데 그 정치 감각이면 언젠가 또 진입할 수도 있겠네요.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자,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가 도입이 돼 있는데 우리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리고 당초에 저는 천하람 후보가 나오기 전에는 저는 원래는 김기현 후보가 50% 이상 과반수 득표를 통해서 1차 득표 통해서 하면 굳이 결선 투표 갈 거 없이? 끝날 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어찌 보면 지금 포지션 지금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 포지션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4대 2 정도. 네. 저는 그 정도의 포지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안철수 후보라든지 김기현 후보 둘 다 어찌 보면 과반수를 득표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이제 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후보를 떠받들고 있었던 그 지지율이 예. 얼마만큼 빠질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빠질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천하람 후보가 이제 결승에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 있습니다. 결선에도 갈 수 있다. 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1차 목표가 본인은 안철수를 뛰어넘겠다라고 예.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해서 결선까지 가는 게 이제 아마 목표가 될 텐데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이제 피하 식별을 잘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예, 그런 그렇죠. 사람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나눴어요 이미 본인 그리고 그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과 같은 뭐 이준석 개라고 하냐면 본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그쪽으로 하는 뭐지?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이제 김영태, 김영태라든지 후보. 이긴 후보라든지 이런 한번 이렇게 뭉쳐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뚜렷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뚜렷함이 없어요. 그냥 계속 윤심 호소인이고 나는 친하고 싶은데 너는 나랑 친한 애가 아니야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어찌 보면 떠밀려 가지고 약간 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뭘 보여주겠다는 것도 없고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대통령과 친하고 싶어요라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김기현 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설 변호사님도 굉장히 박하시네요.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네. 실제 당협위원장이 지지선언을 통해서 어떤 조직적 세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뭐랄까 허상일 수 있다. 반면에 천하람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유승민, 이준석 과거 대표 시절에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당원 모집의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적인 어떤 뭉침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표, 최고위원, 청년 후보까지 라인업도 완편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반윤의 거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천하람 후보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얻었던 여론조사 지지율 딱 10%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상에서 심하게 마이너스 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원내 지금 의원 중에 한 명도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출정식이었나요? 그때 원내 의원 제가 몇 명이 왔는 걸 확인해서 저는 2명 확인했는데 내부에서는 5명이 왔었다. 정정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얼굴 보이고 가신 분들이고 이태기 의원이나 이른바 본인의 오리지널 측근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지지비 성향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허상이다.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고발이 이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사안입니다.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민주당에서는 이게 법 위반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탄핵 소치가 사실 법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원법 등 이런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것은 아니 정치적이지만은 사법의 법률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이렇게 탄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근데 과거에 우리가 탄핵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인용되고 한 번은 기각되고 임성근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각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하기 전에 판단이 되기 전에 이제 사직서를 사의를 그만둬 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한 위법 사항이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 기준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대통령과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용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임성근 판사와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180일 내에 이것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은 보통 이제 헌재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는 아마 저는 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어떤 분은 올해 5, 6월 달이면 나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헌재의 사정에 따라서 재판부 구성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 저는 헌재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좀 올해 연말까지 끈다면 저는 뭐 충분히 그 전에 이상민 장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인용되거나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봅니다. 오 대표님 이미 장관 직무는 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네, 가결되는 순간 이제 직무 정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이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실세 차관을 임명해서 뭐 전혀 행안부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탄핵 소추안 가결을 좀 민망하게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는데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어서 조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문을 쓰면서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가에 대한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에서 크게 보면 4가지 범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관한 탄핵 사유들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 4가지 것들이 어떤 선거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허위 계엄령 선포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을 탄압했다든지 뭐 이런 사유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탄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결정문에 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정 열거된 그 사유 중에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게 이제 해석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법률 위반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그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인사권자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이나 이상민 전 장관은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사법적인 거고 어제도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과 의회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보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도 저는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계속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법적인 책임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미 구속됐겠죠,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좀 다소 이제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냐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저는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수본에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해임 건의안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누구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분들 말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든지 그 이후에 행안부 장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국민이 그렇게 참사를 길에서 그냥 길을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나는 관계없어.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일단 이렇게 탄핵까지 오는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 거죠. 이게 일단은 대통령이 잘못한 건데 물론 민주당도 좀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시기적으로.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하려고 했었으면. 근데 지금 조금 여론에 떠밀린 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지지자들의 어떤 지금 조금 어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번에 지난 5, 6월에 우리가 그 정권을 내준 다음에 그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보통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그거랑 좀 비슷한 지금 어찌 보면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어찌 보면 떠밀리듯이 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은 안 한 것보다는 저는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도 지금부터 이제 행안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들어갔고 6개월 내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6개월까지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 상태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테러가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실력 과시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또 수사도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장동 위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출석인데요.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사실 주말에 출석을 하겠다. 주중에는 좀 민생을 돌봐야 하는 야당 대표이니 좀 양해를 해달라. 근데 결국 주중에 출석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저는 이런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티격태격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소환과 어떤 형식적인 걸 가지고 계속 9시 반까지 와라. 11시까지 회의 끝나고 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9시 반까지 와라. 근데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 피의자도 보통 변호인이라든지 그 사람의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면 네. 그냥 편의를 보거든요. 그리고 조율을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저녁 때 조금 좀 빠르게 조사를 받겠다 아니면 조금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출석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가 검찰이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지난 조사 때도 보면 입회를 같이 했던 변호사의 어떤 입장을 보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근데 언제부터 이제 갑자기 오후부터 현재 조사가 루즈해지고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지? 이건 왜 이러냐? 밥도 먹지 않게 하는데 안 된다. 무조건 밥은 먹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태도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굳이 이걸 저는 어찌 보면 구실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지금 아마 이번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서 이제 어차피 물론 구속은 안 되겠죠. 영장 예. 청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본인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설 변호사님처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밖에서 보시기에 오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기싸움이라고 저는 좀 보이는데요. 양측에. 예. 네,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 보이고 뭐 소환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사 시간 뭐 이런 네.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검찰 수사 기법 중에 동일한 질문들을 여러 번 하는 것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좀 답변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혹시나 수사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뭐 기법상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그것까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사 이후에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체포 동의안 그게 사실은 이제 가결되어야만이 구속영장 심사를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 절차를 밟기 위한
마지막 프로세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결국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또 영장까지 청구하는 이 과정을 네. 보시는 거죠? 네. 그 먼저 영장 청구를 한 다음에 보통 그 기소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장을 법원에서 이제 청구를 해서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체포 동의안이 국회의원의 경우 가결되어야만이 영장 심사에 예, 들어올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아마 그 다음에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의아한 점은 성남 FC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가 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구속영장을 이 건 하나로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배임 하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성남 FC 건까지 제3자 같이 뇌물죄. 해가지고 아마 같이 묶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또 최근에 계속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뭐 코나이라든지 어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예. 시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그런 식으로 묶어서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이번에 또 백현동 말씀하신 네.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40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인력이 180명이 네. 굉장히 대규모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국 교수 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조국 교수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적정한가라는 부분은 확실히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런 방식이 적정한가는 싶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 판단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물증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지금 계속 의혹을 가지고 수사만 하고 이것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위법한 것을 적발하고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고 하는 수사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거 어떻게 오 대표님은 보십니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뭐 40여 곳에 수백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거대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는 예, 예. 그런 이미지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김인섭 한국하우징 기술 예. 대표가 이제 로비를 해서 용도 변경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인가요? 이 개발사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 시세 차익을 얻었는가의 문제. 그 과정에서 뭐 정진상과 김인섭이 통화한 것이 실제로 그 로비의 일환이었는가? 예.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결재에 이르게 한 것인가? 예. 몇 가지만 보면 나오는 문제인데. 40여 곳까지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 자체가 검찰에서 좀 무리한 수사라고 하면서 민주당 자체에서는 이제 너무 방탄 혹은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대표 수호에만 나서는 거 아니냐 이게 마치 조국 수호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는 이건 전 당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의 문제는 당내에서 또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 여론도 살필 정당이기 때문에 여론을 안 살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거나 또 당의 지금 총선 준비 관련해서 엄청나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정기특위도 가동해야 되고 그리고 당내 어떤 뭐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되고 선거 전략도 짜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영입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스톱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어떤 것이 민주당에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건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은 네네. 법률가시니까 네네네. 지금 다시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곽상도 네.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으로 실수령액만 한 25억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뇌물죄 무죄라고?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곽상도 자신의 아들 빼놓고는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재판이 문제냐? 네. 전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문제였다고 봐요. 검찰 수사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빠져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성에 대해서. 뭘 하려고 아니 고액의 돈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대가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주어진 것이지 예.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다
그냥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아파서 뭐 산재 위로금 형식으로 줬다. 그 실제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대가성에 대해서 느슨하게 수사를 한 거예요.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무혐의를 주기는 참 애매하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대가성 입증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 넘긴 거죠.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검찰에서 주장한 유죄의 입증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은 하나도 입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은행 뭐 이것을 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예. 그냥 해줬다. 이것만 안 되죠, 당연히. 저는 얼마 전에 최은순 씨 사건이었나요? 장모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그런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는 것이고, 예. 그냥 자기들은 곽상도 구속 기소했으니까 자기들이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무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여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의 검찰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죄 선고, 보통 무죄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항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검찰은. 물론 항소하겠죠. 이번에도 항소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과가 달라지리랑은 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2심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1심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2심 가서 저는 이거 유죄로 판단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심증은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알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판결문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건 누구나. 이례적이라는 예. 표현을 판사가 넣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례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100% 뇌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실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근데 뭔가 판사도 할 말은 자기 마음은 남겨놔야 표현해야 될 된다. 것 같고. 정말 이례적이다 이건. 근데 입증이 안 돼 있으니 무죄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 예. 관련 부분이라는 거죠. 그 정영학 녹취록에 이른바 55 클럽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박영수 특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곽상도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심증입니다.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그 대법관이라든지 50억 클럽?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영 그 사람들에게 간 돈은 그냥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뭐 어찌 보면 이제 수사가 될 수가 없죠. 예, 사실상 곽상도 전 의원의 이번에 그 뇌물죄 무죄 판결은 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면죄부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55 클럽에 언급된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명과 예. 어떤 분과의 특별한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아까 안철수 후보 이야기하실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저를 저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잠시 뒤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모시고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과 어떤 서진 정책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다 바쁘게 살죠, 뭐. 아니 근데 유독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좀 근황 좀 알려주십시오. 그저께 예. 전국의 17개 시도에 있는 연구원 원장들을 예. 제가 일부러 광주로 좀 예. 모셔서 광주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나서 그 한전대 우리 에너지대학교 총장을 예. 보고 에너지대학교가 지역사회 앞으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좀 장시간 얘기 나누고, 어제는 광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경제자유구역청 산하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제 지원 방안들 얘기 나눴고, 다시 이제 전남 테크노파크로 옮겨서 전남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여수여청 광양 예. 그쪽에 석유 화학단지 쪽에 현안들을 좀 청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순천대 총장을 신임 총장을 만나서 순천대학교가 청년농 또는 스마트농
이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잠깐 얘기하신 게 지금 한 3일간 이야기하신 게 한 보통 사람들이 한 달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최고위 회의를 그러니까 비대위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를 광주에서 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신 게 광양제철소의 규제 개혁에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요? 광양제철이 81년도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광양제철이 본래 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다를 메꿔갖고 그렇죠. 만드는 게 광양제철 단지입니다. 예. 근데 이 제철 단지는 말 그대로 제철 단지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 전기차 배터리의 70%를 차지하는 양극재 생산을 또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포스코 자회사? 제철이 아니라 포스코 화학 예.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것도 광양에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을 키워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지를 아까 제철 단지 안에 동호안이라고 하는 15만 4천 평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9만 8천 평을 좀 쓰자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이건 제철 단지고 화학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같은 포스코 산하의 기업인데 더더구나 미래차 생산에 아주 중요한 소재 생산인데 이게 왜 안 되냐. 예. 근데 규정에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포스코도 그렇고 광양시 전남도가 풀려고 해도 어쨌든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예. 제가 그걸 전부 이제 수집을 해서 국토부하고 산업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해봤더니 국토부는 산업부는 국토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핑퐁이구나 예. 싶어서 이제 국무총리실에 이 차관이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차관을 만나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풀어달라. 예. 당신들이 못 풀면 나 대통령 이거 면담 신청해서 대통령께 이걸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 차관실에서 이제 양쪽을 소집을 하는데 소집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회의를 해가지고 9개 중에 8가지를 풀었습니다. 9개의 규제가 있는데 그중에 8가지를 풀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야 돼서 이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최대한으로 빨리 하라라고 국무총리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그 국토부 관계자나 아까처럼 국무총리실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선 정부도 다 그랬지만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을 하겠다. 이걸 내가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다. 그랬는데 정작 구체적인 사안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이건 규제에 앞이 쾅쾅 망해갖고 하나도 풀리지 않더라. 왜 이렇게 사람을 사기치게 만드냐. 규제를 푼 다음에 뭘 푸는 거냐. 있는 규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이 닥쳤을 때 이걸 해결 안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사기밖에 더 되느냐. 혹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광양제철의 이 아까처럼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차에 들어가는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인데 땅이 없어도 공장을 못하면 인도네시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대기업이 오라면 쉽게 오겠습니까? 이전에 오기도 어렵고 새로 창업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있는 대기업이 넓히겠다고 확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막고 지역에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하는데 절대적인 건데 규제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투자를 하겠다는데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니까요. 또 풀려요, 이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집요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정부 인사들과도 꾸준히 만나시고 이 대통령과도 이제 만나실 것 같은데 그 입장이 어떤가요? 정부 여당 같은 경우 이제 호남을 바라보는 이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게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호남을 차별한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안 해줄 거야, 버린다 안 해줄 이렇게 거야.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업, 실현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이제 나오느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을 일단 정권 내에 제대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왜냐? 경상도라고 해서 욕 안 하겠습니까? 충청도라고 욕을 맞아. 안 하겠다. 예. 제주도, 강원도도 다 도지사 있고 유권자 있고 국회의원 있고 다 요구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이 교체되어 있을 때에 예를 들어 보수 정권 안에 이런 일들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시간으로 더 진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는 30년 동안 아니 35년 동안 제대로 국회의원 한 명이 없었잖아요. 예. 보수 정권에 가서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군의원 하나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누가 가서 설명을 합니까? 왜 자기들이 설명하러도 잘 오지도 않고 왜 잘 모르고 염치도 없으니 안 오고 예. 그다음에 설령 온다 하더라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참 정말 우리 광주 전남에 지금까지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면은 거꾸로 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여기서 호남에 89% 93%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 예. 그러면 그 정권은 보수 정권에서 안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또 않죠. 그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번에 뭐 흑산공항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저기 신앙군수를 만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저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울릉도는 텐던데 이건 안 됐다 이거야.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최소한 더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 전혀 안 됐어. 그런데 그 안 된 일이 윤석열 정권 바뀌니까 바로 되더라 이거죠. 예.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제가 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첫 번째 건의가 예. 이거였었습니다. 광주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가에 무등산에 안 들어간 교가가 하나도 없을 정도다.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단순히 뒤에 있는 산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산이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은 무등산 꼭대기를 못 올라가 보고 대부분이 돌아가신다. 방공포대가 네? 있어서요. 방공포대가 있었어. 그런데 방공포대가 69년도에 이 사정거리 40km짜리 공항 지키려고 있어요. 예. 북한기가 광주 공항까지 내려왔다면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십시오. 노태우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직선제를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서석대까지를 풀었거든요. 예. 그때 광주가 난리 났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걸 풀어주십시오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지시를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광주시장이 정보를 듣고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내내 풀어달라고 해도 그게 안 풀렸거든요. 예. 그게 지금 그게 이제 곧 풀리게 될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꼭 어느 정권이 집권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꼭 하나 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꼭 했으면 하는 사업. 광주에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42만 대에서 50만 대 생산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부속품을 경기도 소아리에서 가져와다가 주로 조립을 합니다. 예. 큰 덩어리는 여기서 생산하지만 부피 큰 건 생산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립을 한다 그 말입니다. 부품사들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부품 공장이. 부품사들이 예. 없는 거죠. 그래도 광주 경제의 37%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예. 지금 광주에 전기차 그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트럭이나 뭐 스포티지나 뭐 장갑차나 이런 거 주로 예. 생산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왜 광양에 그렇게 그 집착을 했냐면 예. 광양 제철에서 이제 좀 속된 말로 차 껍데기에 들어가는 철판 거의 대부분은 광양제철에서 생산합니다. 예.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과 초경량 강판을 광양제철에서 다 생산합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의 70%에 되는 양극재를 광양에서 생산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소재와 부품을 생산해갖고 이걸 전부 외부로 보내가지고 다른 데서 제조업을 하고 고용하고 창출을 하고 여기는 경기도 소아리에서 만들어 온 걸로 조립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정도로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들이 생산되고 소재가 생산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는 아닐지라도 50만 대에서 30만 대 더 80만 대만 생산을 하게 된다고 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경기도 소아리에서 못 가져옵니다. 물류 비용 때문에 여기에서 2만 개가 넘는 부속품을 광주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광주의 고용이 얼마나 늘겠으며 그 고용으로 인한 지역 경제가 얼마나 많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광주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말 힘을 합쳐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상공회의소라든가 산업계라든가 전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게 광주 현대자동차의 30만 대에서 50만 대 생산, 그다음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도시의 광주. 이걸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가 마이카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을 때 네. 자동차 생산의 최초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었던 게 광천동의 아시아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요? 65년도입니다. 울산 자동차 공장 그로부터 2년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광주에서 이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최소한도 50만 대를 80만 대 이상 증산하는 여기는 현대자동차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정부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광주시와 전남도와 지역사회도 여기에 몰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의힘에 우리 위원장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광주와 전남을, 호남을 생각하시는 분이 위원장님 말고 또 다른 분들이 한두 분만 더 있었어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다, 정치 상황이. 반대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광주 전남의 18명 국회의원 중에 저랑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3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 말고 진즉 해결을 했죠. 힘 있을 때게.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서고 솔직히 말해서 이 앞서 금요일 날 대통령 만났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업무보고로 갔다가 주로 광주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고 예. 제가 이 얘기를 가장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광주의 전기 자동차 도시에 대한 관심을 분명하게 비서실장 앞에서 비서실장한테 말씀도 하시고 관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는 당을 떠나서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걸 누가 생색내고 말고를 떠나서 진짜 광주가 이렇게 전남이 소멸돼가는 예. 이런 지역으로 말고 사람들이 좋은 일자를 찾아서 내려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아까 광양제철을 제대로 키우고 거기서 나온 소재를 가지고 광주에서 제대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현대도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지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자식들, 조카들을 위해서라도요. 이제 사실은 우리 지역 소멸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소멸의 이야기가 사실은 정치 이야기하고 사실 좀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순천에서 하셨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균형을 맞추는 이런 또 호남을 꿈꾸시는 분도 많아요. 그 어떤 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균형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광주에 하나, 전라남도에 하나, 예. 2명만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같이 하겠는데 솔직히 저희들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후보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그런 후보를 발굴하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선거가 없을 때 예. 장관이든 차관이든 연구원 원장이든 좋은 요직에다 발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당에 대한 완전한 인맥도 구축하고 당에 대해서 정체성도 확실하게 갖춘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호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해가지고 내보냈을 때 표가 나온 거지 아무래도 공천해놓고 그렇게 해서 표 안 준다고만 한다는 그건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좀 우리 당 내에서는 서운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호남을 포기해 왔습니다. 예. 이 호남 포기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예. 이게 우선 우리 당에서 먼저 할 일이고 그다음에 지역민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다른 민주당 사람들은 무슨 뭐 저울로 달아갖고 몇 건에 넘었으니까 그 사람들 자격이 있다 그러고 자로 재서 몇 센치가 되니까 자격이 있다고 다 해줬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한 명 한 명 한 2명 정도만이라도 좀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싸움 안 하겠습니다. 이 광주 전남의 민주당 의원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대로 좀 한번 끌고 내려와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순천에서 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왔어요. 혹시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아시나요? 우리 위원장님도? 참 좋은 젊은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여기가- 나로 온다고 했을 때에 저하고 처음 상의를 했고 예.
제가 순천을 권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서로 저한테 자문을 구할 때마다 친절하게 다 해줬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순천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순천에를 안 가고 내가 볼 일이 있어도 순천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제가 그런 예의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대표 도전을 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65세 이상, 50세 이상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만 해먹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요. 전 세계에도 하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같이 58년생 이상들은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다. 예. 제 밑에 후배부터 한 40대까지는 태어났을 때게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람 같은 사람들 포함한 40대 이하는 태어나서 벗으니까 나라가 선진국이었습니다. 예.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람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40대, 50대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같은 60대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다양성과 다원성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천하람 그 양반이 출마하고 저한테 전화 왔길래 아주 크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대통령 꿈을 가져라. 젊었을 때게 정치 시작을 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갖게 되면 통도 커지고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이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당신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을 때게 나라가 또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야, 그러셨구나. 실제로 이렇게 좀 소통이나 교감도 좀 있으신가 보네요. 당연하죠.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경선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이미. 어떤 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후보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의미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당대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당에 염치도 없고 제가 따로 드릴 말씀도 없고 다만 어쨌든 경선이라고 하는 것,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축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하나 하고 여당하고 야당하고는 틀립니다. 야당은 그러니까 정당은 집권을 하려고 하는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야당은 집권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의 역할 현재. 당연히 지나치면은 그것 갖고 심판받는 거고 합리적으로 하면 또 선택을 받는 거고 그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다릅니다. 여당은 당에서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걸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겁니다. 그러면 당 대표란 사람은 그렇게 당에서 추천해서 만든 대통령을 도와서 공약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당 대표지 야당 대표처럼 똑같이 대통령한테 대들고 싸우고 하는 게 야당 대표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뽑힌 당 대표는 일단은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뒷바라지와 이런 것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을 한대로 뭉쳐가지고 국민과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주도를 하고 선도를 하는 그런 리더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또 모셔서 또 근황 토크도 듣고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